네, 방금 소개받은 문제도입니다.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이재훈 대표님께서 먼저 이렇게 서론을 꺼내주셨는데, 저유가 시대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할 때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더 클락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서두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래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일을 할 때 미래를 추정하는 경우에,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 과거의 트렌드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역사에서 대부분 그 가정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게 변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는 에볼루션, 진화로 되다가 어느 순간에 혁명적인 상황이 오고, 그때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차관 시절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망, 경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숙제를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져와요. 그러면은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맞다, 경제성이 안 나올 것이다. 경제성이 나오면은 지금 니하고 나하고 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 니하고 나오고. 근데 미래의 변화를 지금의 잣대로 쟀을 때 과연 경제성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 누가 안 했겠냐? 누가 안 했겠냐, 그거는. 그렇지만 역사를 봐라. 변혁기에 과거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미래가 그대로 진행된 경우가 허다했지만 변화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변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니하고 나하고 같이 공감을 이룬다 그러면은 지금의 잣대를 버리고 새로운 잣대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지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에너지를 화석연료의 시대죠. 화석연료의 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석유가 주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석유죠. 그 다음에 국제 정치 질서에서 중동에서 저렇게 난리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중동에서. 근데 세계 열강들이 중동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결국은 석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석유를 둘러싼 국제 정치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유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에너지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현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석유 시장이 계속 될 거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변혁의 시대는 NO! 아니다. 계속 에너지 변혁의 시대는 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석유 시장이 붕괴한다 라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올 것이다.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대답은 불행하게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2014년 하반기에 유가가 100불에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석유 시장, 에너지 시장이 변화의 시대로 들어온 것 같다. 근데 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것 같다. 기회일 수 있다. 영어로 하면은 변화는 체인지죠. 체인지의 G, CHANG를 C로만 바꾸면 찬스, 우리한테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를 결국은 고유가 시대라는 거는 천연자원, 석유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너지의 강국이죠. 그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빈국으로 가장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 우리는 가장 석유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화석연료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기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에너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에너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에너지 전쟁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 화석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해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옵니까? 대한민국이 60년대 아프리카 최빈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지금 25,000불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희가 왔습니까? 뼈 빠지게 일했죠. 눈물 나게 일했죠. 결국 이것도 저희가 현재의 시스템을 고쳐가는 노력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을 제가 지금보다는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하자.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하자. 그래야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구장대하고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합시다. 토크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액션이 수반돼야 결국은 이것이 사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제 공무원 생활을 제가 82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82년부터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82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했으니까 확실히 아는 거죠. 그 전에는 모르니까 지웠습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 8월, 2016년 1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 끝내고 이 그림을 딱 다시 가져왔어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여러분은 어디에 승부를 걸겠습니까? 올라간다. 우리 대표님은 아까 올라간다에 승부를 거신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만. 2018년까지. 네, 2018년까지. 좋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80년대 초에 40불이었던 유가가 아까 1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2013년에. 그랬다가 2014년부터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그림을 원사이클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사이클. 석유 시장의 원사이클이 지나갔다. 롱텀, 장기적으로 30년에 새로운 30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하고 140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사이클이냐, 그게.
근데 이제 30년 동안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 2%만 잡아도 2.5%만 잡아도 더블이 돼요. 더블이. 성장이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또 세계 물가가 올라간 거 하면 그것도 한 2, 3%씩 매년 올라가면 그것도 더블이 됩니다. 곱하기 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때 40불짜리가 80년에 40불짜리가 지금은 4, 46, 160불이 돼야 등가가 되는 겁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40불짜리가 160불하고 같은 거죠. 피크 찍은 거다 이거죠.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주가를 전망하는 이제 트렌드적인 기법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빙성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트렌드만 가지고 장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트렌드만 가지고.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시장 구조가. 그 변했는데 80년대와 지금의 시장 구조가 정말 유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구조가 80년도에 우리가 석유 시장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오펙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지구의 에너지는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없으면 석탄이 있는 거고 석탄이 없으면은 천연가스 없으면 우리 울릉분지에 있다고 이야기가 됐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또 자연상에도 우리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은 영원한 에너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물리 과거에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은 지금의 화석 에너지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태양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에너지 역사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툴, 도구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어떻게 발명하느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느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에너지에서 중요한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과거 인류 역사의 원시 시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그때는 다른 화석연료를 안 쓰고 사람들이 그냥 수렵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산에서 들에서 그냥 자연에너지 가지고 썼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신산업, 미래 에너지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고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간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원시 시대로 가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인류가 진전된 형태로 에너지를 쓰자는 거 아닙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지구도 보존하면서 우리 인간 생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걸 하자는 거니까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툴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겠느냐 이거죠 사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대체 석유 자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냥 에너지가 비싸니까, 석유가 비싸니까 옛날에는 방치해뒀던 거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국제유가가 떨어진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국제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죠. 대신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70년대 우리가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석유 파동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지금
2 내지 3%의 경제 성장률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당시에 1980년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었습니까? 그때 세계 경제가 석유 파동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현재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화석연료가 사라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국제 유가는 0이 돼야죠. 이제 버려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세계 경제학자, 세계 미래학자들 유가가 마이너스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가가 또 슬슬 올라갈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상당 기간, 아마도 오랜 기간 화석연료가, 석유가 우리 인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뭐냐? 화석연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화석연료만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1년 12달 대한민국 역사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1980년부터 한 해도 우리는 에너지 소비 전략을 해야 됩니다. 한 집 한 등 끄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 여름에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에어컨 좀 쓰고 싶은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쓰면은 전기용 폭탄 맞을까 봐. 그래서 아니 에너지 쓰는 게 무슨 죄인이냐 이런 심정이 들 때까지 들 정도도 사실 있잖아요. 이제 좀 싸졌으니까 우리 좀 써보자. 우리가 무슨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상식 있는 분은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 이제 에너지 공급 시설 발전소 짓고 그 다음에 송전만 깔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화석연료를 계속 쓰는 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취약한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안보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에너지 안전 공급이었어요. 에너지를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좀 제대로 써보자. 그렇게 하도록 국가가 좀 못해주냐. 그래서 에너지 안전 공급이 국가의 정책 목표 중에 최우선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스테이블한 서플라이, 안정적 공급이 아니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종의 전쟁이고 세큐리티, 안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이 붙어 있는 게 국방, 에너지, 식량 뭐 이런 것들이 안보 개념이 붙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정부가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이거는 정부가 좀 책임지고 국가 권력이 책임지고 이거는 좀 해결해봐라 라는 것이죠. 에너지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 안보 역량을 그래서 약화시키는 거죠. 화석연료를 우리가 계속 밀려가는 거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쓰나미가 될지 아니면 차찬 속에 태풍이 될지 차찬 속에 지금 아직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솔직히 기후변화는 나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미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선을 보면은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쓰나미가 돼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제가 보니까 이제 CNN에 민주당의 정책 아젠다, 그 다음에 공화당의 정책 아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정책 아젠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1번은 공화당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테러와의,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테러로부터 보호하느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세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공화당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틀립니다. 민주당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공화당은 안 보입니다. 북핵 문제는 5번째나 6번째쯤 되고 기후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은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쓰나미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 사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니까. 대륙,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면은 딴 데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죠, 전기.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민원을 무릅쓰고 죽어라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힘들어서 송전망을 건설하고 지역 주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를 떠나서 이거는 안보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문제를 너무 이념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변혁의 시대, 저유가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시장에 몇 개 둘 거냐? 시장에 몇 개 둔다는 거는 좀 쌀 때는 좀 쓰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좀 절약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시장 논리가 되겠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정부가 좀 역할을 해가지고 쌀 때 우리가 보험 드는 정책을 할 거냐? 미래를 위해서. 어느 걸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다만 방법은 80년대하고 좀 틀리다. 80년대 저유가 시대가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발전도 고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10% 이상의 고도 성장. 그 다음에 그때 전기가 안 들어가는 농어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에너지 빈곤 상태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에 우리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그 자금을 당시엔 석유에다가 석유사업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나라 에너지의 퀄리티가 좋은 나라로 우리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에너지 중에서 전기의 품질이 가장 좋아야 되는 산업이 첨단 전자산업입니다. 이거는 첨단 전자산업은, 이 전자산업에 계시는 분도 아시죠? 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고 정전 들락날락 하면은 전자산업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강국이 된 것은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80년대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열심히 지었죠. 사실 80년대 원자력 발전소 열심히 짓는 나라 별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다음에 이거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80년대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천연가스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를 썼죠? 연탄 썼죠, 연탄. 집에서 연탄. 겨울나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김장하고 연탄 들여놓는 거였잖아요. 김장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대에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지금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 수출 산업이 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해외 수출했죠. UAE에 지금 4기 건설하고 있죠. 200억 불 프로젝트. 그 다음에 LNG 사업하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계에 LNG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는 대한민국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에너지에 노력하면은 선투자하면은 우리 먹거리가 생기더라. 변화를 우리가 먼저 있고 먼저 대응하면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저유가 시대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지속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에너지 공급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가 시장, 석유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장, 마켓이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인류의 의지, 정책입니다. 사실은 정책.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그렇지만 사실 과학도 확률의 문제거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학자들이, 점점 많은 자연현상들이 인류가 쓴 에너지 때문에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점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연과학에서는 우리 오 원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연력학 제2의 법칙, 불가역성, 엔트로피. 한번 돌아가면은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화석연료를 써서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구가 CO2로 완전히 둘러싸여 버리면은 이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그때 해봐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60년대부터 CO2가 이제 온실가스의 한 80%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범이죠.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600ppm이 되면은 지금 400ppm을 넘어갔는데 600ppm이 되면은 2.5도씨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거 한번 봐보죠. 이 보면은 이게 이제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제 해봤더니 점이 CO2고 빨간 게 이제 저 지구 평균 온도인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게 역사적입니다. 1000년 밀레니움을 봤더니 같이 가더라 이겁니다. 같이 가더라. 그러니 분명히 이거는
인류의 경제 발전이, 인류의 생활이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엔에 이제 있는 걸 제가 한번 봐봤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뭐 가뭄, 기아, 그 다음에 산불, 뭐 빙하가 녹고 뭐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달에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중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그 기후변화 협정, 파리 협정이라는데 이게 이제 그 유엔에서 채택이 되고 이제 발효가 조만간에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나라들이 다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97년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현재 이번에 작년에 합의했던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인 합의였습니다. 근데 97년 합의는 교토 체제라고 그러는데 합의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하는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선진국만 참여하고 개도국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교토 체제 밖에 있었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때만 해도 선진국이 CO2 배출에 메이저 굉장히 많은 역할, 3분의 2 이상을 배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0년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브릭스, 지금 요새 브릭스 해가지고 인도에서 지금 이제 5개국이 모여있죠. 5개국이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됐습니다. CO2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같이 참여하지 않고는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같이 노력하자라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나라도 2015년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수표를 날리는 이런 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한 국가라는 칭송도 받게 되고 명예 플러스 시장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잘 대응하면은 찬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화석연료 시대는 에너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국이 이제 강국이었지만 우리가 에너지 혁명, 신재생과 에너지 효율의 시대에서는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 강국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 그 다음에 한전이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기술.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강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 잘 접목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80년대 우리가 에너지 원자력을 하고 LNG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 먹거리가 됐듯이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차 이러한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혁명, 신재생 화석연료가 사라지고 바람과 태양만 바라보고 사는 사회가 과연 올 것인가? 제가 모두의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회가 금방은 안 올 거다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사람인데 물론 제가 미래학자라고 하면은 미래학자들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토니 세바나 제러미 리프킨 이런 사람들은 2030년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세상이 저는 뒤집어지는 어느 정도의 현상은 확인이 될 거다 저는. 그렇지만 2030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석유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있어서 석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도 고민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많이 좁아졌네요. 이게 이제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의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정부의 보조 없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재생은 다 정부 보조가 없이는 생존이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부 보조 없이 그냥 시장에서 화석연료하고 경쟁하라고 그러면 경쟁이 안 됩니다. 단가가. 근데 여기는 화석연료하고 경쟁이 되는 수준 2.4센트 중동의 어느 지역입니다.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2.4센트면 여러분 30원입니다. 30원. 30원이면 대한민국의 킬로와트 아워당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생산 단가가 40원. 그 다음에 석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단가가 70원, 80원. 꿈의 시대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지역이. 그리고 이런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까지 이것이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쪽에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흐름이 몰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대응해가지고는 이미 그때는 버스 지나간 거죠. 이미 다 선발 주자들이 이미 다 해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는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렛츠고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토니 세바나 제레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망한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은 세계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이제 석탄하고 가스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력, 원자력,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도 솔라나 윈드와 같은 신재생은 극히 마이너한 주변의 에너지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면은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더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근데 이 비중이 절대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가스와 석탄이 주력입니다. 아직 이때도 신재생은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내에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안 보는 시대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있지만 신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엄청나게 이걸로 봐서는 별 감이 안 잡히면 엄청나다는 게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매년 봤더니 저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2015년에 신재생, 풍력, 태양광, 수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쪽에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많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에너지 쪽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통신 하시는 분들, IT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문을 던집니다. 숙제를. 아니, 통신은 이렇게 금방 변하고 저거 하는데 에너지는 왜 그렇게 굼뜨냐? 우리 통신 사업자가 에너지 시장에 한번 들어가면 확 바꾸면은 10년 내에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릴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주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담당 부서 사람들. 두 번째 주범,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확 틀어막아가지고 통신사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게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귀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들도 들어오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와서 했다가는 낭패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80년대 전에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통신이나 에너지라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의 같은 범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통신도 전기처럼 에너지처럼 독점 공기업 또는 독점 사업자가 강력한 정부 규제를 받아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이제 분화가 되고 새로운 부가 서비스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들도 많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8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10대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각 집에 컴퓨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처치를 못할 정도잖아요. 저도 컴퓨터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이놈 버리면 또 저놈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통신은 스피드와의 싸움입니다. 스피드와의 싸움. 근데 에너지는 안전 공급, 퀄리티와의 싸움입니다. 안전 공급.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이런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스피드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에서 채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는, 에너지는 한 번 단전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가 한 번 단전되면 그 기술은
퇴출입니다. 영원히 퇴출. 영원히 퇴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기술이 에너지 시장에서 훨씬 더 기존의 기술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보여주면 채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금방 손에 이렇게 와 닿잖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잡힐 듯한데 내일 신문에 나와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무슨 사고 났다 그래요. 또 멀리 가버리고 또 금방 잡힐 듯한데 또 멀리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에너지 쪽은 시리어스하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를 1980년대에 예견했던,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했던 제3의 물결을 제가 1980년대 초에 공무원 시작할 때 읽어보고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그때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됐잖아요. 그 된 것이 엘빈 토플러의 예지력만 가지고 됐겠습니까? 엘빈 토플러의 예지력과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과학자들의 기술 발전,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그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 에너지 혁명도 가능한 겁니다. 에너지 혁명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비슷하다고 보는 게 80년대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고 나서 통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세계화가 된 겁니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조치로 뒷받침을 한 거죠. 세계화.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지금 이 에너지 혁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쓰는 기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봤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전력의 생산 단가가 신재생이 화석연료보다 더 싼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세계화라는 국제사회 질서가 아니고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합니다. IT를 세계화가 뒷받침했듯이 에너지 혁명,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기후변화가 뒷받침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정보혁명이 일어났듯이 에너지혁명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1900년도에 뉴욕 거리에 이게 마차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마차가 1900년, 지금 100년도 전에 마차가 여기서, 근데 1900년도 이때 이미 자동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전부 다 마차예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한 대가 여기 있습니다. 한 대. 근데 13년 후에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 아침 거리입니다. 마차가 보입니까? 다 자동차입니다. 마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예측이 맞을지 이거는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불확실하고 변혁의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의 틀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국제 인류가 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사회 이런 것을 봤을 때 에너지 분야에서도 저는 혁명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정보 쪽에서, 정보통신 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만은 이것이
대체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그러한 시장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여기에 지금까지는 농도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전라남도가 에너지 밸리를 계획을 정말 제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고 에너지밸리 계획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도 우리 한국전력의 관계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이것은 이제 시작인데요.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세계를 바꾸는 에너지의 미래가 이곳 나주에서 펼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일을 하는 동안은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